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요즘 증시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 들어요. 마크 트웨인의 명언인데 10월은 유독 한 해 중에 힘든 달이다. 네. 증시에서. 하지만 또 힘든 달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이 있다. 라고 얘기했던 게 딱 생각이 나면서 아, 네. 증시 참 힘들다. 늘 이렇게 힘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늘 금리 인상 이슈나 인플레이션 이슈는 있었던 건 아니었을 텐데 네. 각 해마다 뭔가는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통화 정책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존을 하면서 미국장에서도 누가 더 매파적으로 말하나 대결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뭐 미국 2년물, 10년물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요. 그러면 증시가 급락하고요. 간밤에도 그랬고 그러면 우리 증시에도 좋을 건 하나도 없겠죠. 네, 또 실적도 나오고 있는데 은행주들이 주당 순이익이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일 타격을 줍니다. 고드만삭스도 6% 이상 밀려나고요. 램리서치와 같은 반도체 쪽 종목들도 다 7% 이상 급락하는 흐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섹터나 뭐 시장 전반의 전략보다는 조금은 더 압축된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종목 이야기로 오늘 좀 추려봤죠. 예, 어떻게 선방하고 방어할 수 있을지 여러 방어 전략들을 세워드리도록 할 텐데 네. 일단 첫 번째는 그래도 어제 글쎄 의미를 두자면 유의미한 1위 등급 종목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시총 1위를 달성했습니다. 2019년 3월에 상장한 이후에 그러니까 채 만 3년도 안 돼서 1위를 찍은 거예요. 2020년 말에 7위, 시가총액 3.5조 원이었던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기준으로 10조 원을 찍으면서 1위를 기록했고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한 300억 원 차이 나거든요, 시총이.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시총 1위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엄마 나 1등 먹었어 라고 전화하면 좋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마음 놓고 자축할 수 없는 것이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한 명이 너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너무 못해서 1등을 당한 거죠. 최근 한 달 들어서 뭐 둘 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이 한 12% 빠졌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왜 빠졌는지는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22% 이상 조정을 받다 보니까 순위가 뒤바뀐 건데요. 그러면 일단 그래도 1등을 해줬으니까 네. 좀 칭찬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지금으로서 에코프로비엠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외형 성장은 계속 이뤄내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확대하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테고 그렇게 된다면 양극재 수요 당연히 함께 증가할 테니까 여기에 따라서 에코프로비엠도 적극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주요 라인들의 증설들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양 이런 공급 이슈들 계속 일어나고 있고 양극재 생산 능력 추이도 2025년까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뭐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은 너무나도 뭐 잘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들만 짚어드릴게요.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어느 종목에나 어느 시장에나 계속 화제가 되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가뜩이 나타 2차 전지 섹터 안에 같이 있다 보니까 상장 전후로 했을 때 이 관련주들의 수급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G화학이 세계 최대 양극재 공장을 건설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고객사가 각각 따로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양극재 시장과 관련해서 그러면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의 파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충분히 반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물론 있죠.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다지만 지금 추정 PER이 96배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같은 동종업종 PER이 한 6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는 상황. 그래도 1등을 먹었으니 뭐 1등을 계속 사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년여 만에 시총 1위권 자리를 내줬다라는 것도 조금 놀랍기도 하고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또 이 종목 한번 골라봤어요. 반가웠던 상승이 어제 있었습니다. 네. SK 스퀘어가 6% 이상 어제 상승을 기록하면서 모처럼 날아가는 흐름이었죠. 11월 29일에 거래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82,000원 단에서 시작했다가 5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고요. 어제장 좀 모처럼 반등세 나왔습니다. SK 스퀘어가 왜 올랐는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씩 시장의 소식을 점검을 해보죠. 일단은 IPO에 대한 기대에 있었습니다. 사실 SK 스퀘어 밑으로 지금 11건가, SK 쉴더스, T맵, 원스토어, SK 하이닉스 등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장사도 많지만 비상장 회사가 더 많죠. 일단 자회사 12개, 손자회사 1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사들 상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SK 스퀘어에게는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스토어와 SK 쉴더스가 빠르면 3, 4월 그리고 상반기 안에 IPO가 진행될 것으로 시장의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도 웨이브 11번가 2025년도에는 팀앤 모빌리티 등 IPO 얘기 나오면서 우리는 투자회사다라고 주장하는 SK 스퀘어 앞으로의 이 기업 가치 향상에 이 발걸음을 좀 잘 해주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 들어서 네. 어떤 자회사의 줄줄이 상장에 대해서 이미지가 살짝 안 좋아졌잖아요. 카카오 때문에. 네. 근데 이쪽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예 투자 회사다 보니까 이거는 더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시장 네. 분위기도. 그리고 SK 스퀘어는 사업회사와 투자 목적의 회사를 좀 명확히 나눠서 그렇죠. 관리를 해 나가겠다라고 애초에 밝혔던 바가 있고요. 또 어제 올랐던 것은 유한타증권의 보고서가 영향을 줬습니다.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분할 후 비통신 업종으로 분류가 됐다. 그럼과 동시에 외국인 지분 제한 관련한 편입 비중 적용이 해제가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이제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강하게 작용을 한 거죠. 그리고 MSCI 측에서도 이례적으로 2월 정기 변경에 우린 이걸 반영할 것이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리밸런싱 수요 3,500억 정도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미리 매수해 놓는 거 충분히 안전한 선택이다라고 유한타증권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SK 스퀘어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다시 거래되게 되고 나서 개인들이 정말 꾸준하게 샀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했습니다. 기관 물량 자체가 적다라고 친다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상당했는데 이 부분에 변화 포인트가 생긴다? 그렇다면 꾸준히 샀던 개인들에게는 좀 긍정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을 골라봤고요. 현대차증권에서 어제 보고서 낸 거에서는 이런저런 내용들 다 감안했을 때 한 9만 원은 가져야 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웨이브와 팀의 공격적인 투자로 지금 각 업계에서 2위인데 1위로 치고 나갈 거고 메타버스 관련한 투자도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성과를 낼 것이다 등의 이유였죠. 갈 수 있을지 오늘 이에 대한 답변을 또 전략에서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러니까 재상장하고 나서 수급이 너무 엇갈렸잖아요. 맞아요. 개인들은 SK 스퀘어 계속 사고 외국에는 SK텔레콤을 계속 사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네. 또 반등을 해주니 반갑습니다. SK 스퀘어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전략 어떻게 짤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은 좀 짤막하게 무거운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라젠 거래 재개냐 상장 폐지냐를 두고 어제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결국 여기에서는 영업 관련해서 개선 계획이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어떤 신라젠에 대한 리스크가 결국 상장 폐지 결정으로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난해 M2M이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그때 1,000억 원 자본을 조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래도 신약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경영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당장 다 최종 결정이 난 건 아니고요. 네. 다음 단계가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20영업일 이내에 이제 이뤄져야 되고요. 여기서 열리면 여기서 나온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뭐가 있느냐?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 그대로 폐지.
개선 기간을 만약에 부여한다 그러면 최대 1년까지 다시 한번 또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상장 폐지를 결정했는데 회사 측에서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면 딱 한 번은 재심의를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다시 보는 거고, 상장 폐지 결정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재심의에서도 또 상장 폐지 결정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회사 측에서 불복 소송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개인 투자자 17만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던 결과는 어제 분명히 아니었고, 과연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20영업일 내에 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사실 뭐 20년도부터라고 친다면 시장 참 잘 나갈 때 네. 여기에 돈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소액주주들의 돈이 뭐 8,016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좀 고스란히 이들에게 가게 될 텐데 앞으로의 결과 좀 잘 지켜봐야 되고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자, 여러 이슈들 점검을 해봤고요. 또 전략이 필요한 내용들도 체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예,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투자 의견 어떻게 나올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닥 2위를 등극한 에코프로 BM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누가 덜 못했냐에 따라서 1등을 당했는데 에코프로 BM, 근데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약간 떨어지는 이 리스크를 크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뒤에 있는 큰 성장성을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사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는 그래도 한 10%, 15% 이상 빠지는 전체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25년도 성장성 이후에도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플러스 점수를 주고 있고요. 일단은 기존의 성장주, 즉 2020년도, 2019년도의 성장주였던 종목들은 지금 이제 성장주 꼬리를 좀 떼고 이제 가치주나 혹은 이제 얼만큼 성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올해 좀 평가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그 많은 유동성을 공급을 받았고 그 유동성 장에서 회사가 얼만큼 성장했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에코프로비엠은 잘했다. 정말 한국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만큼 긍정적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게 저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포인트를 많이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성장을 했고 잘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시가총액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으로도 계속 창출될 것으로 전망이 하기 때문에 아직 뭐 전기차 침투율도 그렇게 많이 높지 않고 앞으로 더 좋은 시장이 형성될 것, 즉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인트로 접근하시고, 대신 현재 시가총액 자체, 즉 부담은 없지만 시장 자체의 부담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높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적지만 그럼에도 직전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영업이익률과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저점 매수는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는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증설을 적극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개선된다라는 것도 참 놀랍죠.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도 기대해 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약간 좀 어느 정도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목표 주가를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저 사실 엄청 높지는 않고요. 예. 일단 55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직전 고점 약간 이제 인접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전만큼의 정말 유동성, 즉 돈의 장세에서 벗어나는 시장, 즉 금리 인상 시즌이기 때문에 이전만큼의 주가 회복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미 선행 PER을 많이 땡겨서 온 현재 주가이기 때문에 이전 직전 고점 근처 정도 한 번 정도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3년도 안 됐는데 에코프로비엠의 공모가 기준으로 9배가 지금 올랐거든요. 막 그전처럼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한 55만 원 선 목표 주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SK 스퀘어입니다. 좀 반응을 해주나? 개인들이 또 재상장 이후에 많이 샀던 종목이라
좀 고민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SK 스퀘어가 한 1년 정도만 성장을 빨리 했으면 진짜 정말 좋은 시기에 성장을 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만큼 가지고 있던 이제 중간 지주사에서 이제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제 투자 회사로서의 지금 현재 포인트를 잡히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냥 일반 지주사 혹은 통신주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단점에 대해서 좀 상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이제 투자 회사라는 거는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그 이제 회수금으로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작년이었다면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올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지주사들도 가지고 있는 가치가 평가를 받으면 굉장히 좋지만 한국 시장 특성상 혹은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금 리스크가 존재를 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보시면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이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올해 상장 예정인 올해 상장 중인 종목을 보시면은 그렇게 쉴더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래 좋긴 한다 하지만 미래 성장 가치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회사지만 그래도 현재의 가치가 딱 적정 수준으로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자회사 상장은 당연히 모회사, 투자회사의 일부 지분가치 희석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시장, 지금 IPO 시장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에너지솔루션 보셨다시피 대형 IPO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현재적으로는 보수적인 평가가 있어야지 맞다는 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고민이 생기네요. SK 스퀘어 이미 많이 사셨으니까 네.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반등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 즉 신사업 분야의 자체는 굉장히 트렌디한 상황 종목으로 많이 변경을 한 상황에서 반등 시점에서 즉 이제 저는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다. 즉 저는 이제 본전 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떨어진 이제 미래 성장주를 좀 담는. 저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도 결국에는 딛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체력이 형성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밴더도 너무 하단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스퀘어에 대해서는 너무 큰 업사이드는 네. 주시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약간 보수적인 접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SK 스퀘어에 대해서 투자 의견과 전략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어서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만 스픽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바이오주 쉽지 네. 않습니다. 특히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앞에서 에코프로비엠 얘기를 했으니까 누가 더 못 가냐로 1등을 당했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사실 궁금하고 그룹주 전체에 대해서도 좀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1월에만 나왔던 악재가 거의 대여섯 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뭐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도 있고,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2019년도에 있었던 이제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악재가 다시 한번 나왔던 상황. 그다음에 이제 매드팩토도 임상 관련된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전체적으로 투심이 악화. 즉 바이오는 이제 뭐 당연히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투심 악화가 굉장히 안 좋은 포인트로 보통 접근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투심이 현재 많이 악화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공략이 가능한 기업, 즉 이제는 매력적인 가격대가 왔다고 하는 종목들을 컨택할 수 있을 만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렇게 오늘 내일 정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즉 오늘도 사실 미국 시장이 워낙 안 좋기도 했고 사실 신라젠도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사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는 했는데 상장 폐지 결정에 따라서 바이오 투심이 오늘 혹은 내일까지는 악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틀 정도 더 빠지게 된다면 그래도 매력적인 가격대에 오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근데 갑자기 문득 궁금해진 게 뭐 오늘은 그렇다 치고 한 이틀 정도 더 빠지면 이제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근거는 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환불금이 이제 21일 네. 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느 정도 시장에 낙수 효과가 있을 기대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도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있었던 자금들이 유출이 안 되고 이제 기존의 저점 매수로 돌아서는 시점이 된다면 그래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뭐 기관 자금도 그때쯤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순풍이 워낙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 투자들이 워낙 많이 팔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다시 바스켓에 담으려면은 저점 매수가 가능한 기업 위주로 어느 정도 이제 투심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조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기관이 뺐던 자금들만 다시 돌아가도 네. 어느 정도 반등 가능하겠다라면서 바이오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애매한 거죠. 종목을 바이오를 선택한다면 어디 선택하시겠어요? 조금 사실 공격적으로 나왔던 이유가 사실 지수도 너무 저점이긴 하고 뭐 더 빠질 가능성도 존재는 하지만 이제 그 폭이 깊은 만큼 다시 한번 탄력성도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종목인데 셀트리온 그룹주와 그다음에 이제 레고캠바이오, ST팜 세 종목 각각 포인트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셀트리온 그룹주부터 그러면 투자 포인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그룹 전체 관련해서 이제 분식회 관련 이슈가 나왔는데 아마 오늘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는데 긍정적인 포인트로 된다면은 저는 지금 현재 주가는 그래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오랫동안 셀트리온 그룹주의 발목을 잡아왔던 분식회계 관련 이슈가 단기 악재 해소, 즉 장기 악재 해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강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사실 어제 수급이 조금 유의미했다면 좀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오늘 수급 상황 혹은 이제 결정에 따라서 어떤 포인트로 결정, 즉 뭐 예를 들어 거래 정지 기간이 나온다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뭐 어떤 쪽으로 벌금을 물게 되거나 이제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할지는 이제 결정 이후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오늘 막 섣불리 사시지 마시고 결과를 보고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주가는 그만큼 이제 저점 상황이고 이제 연 저점이라서 이전에 코로나19 이전 주가보다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이제 매력적이다. 뭐 당연히 바이오시밀러 쪽, 그다음에 레키로나주의 기대감을 접은 상황이어서도 이미 신약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치 상황으로는 그래도 저점인 상황이라서 이후에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이제 포인트 잡고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토막 이상 난 주가이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난 이후에 사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레고캠바이오는 어떤 포인트입니까? 사실 국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기도 하고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서 플랫폼을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즉 기술 수출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기도 한데 이제 기술 수출 외에도 관련 이제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플랫폼에 이제 긍정적인 이제 임상 결과가 올해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레고캠바이오가 그래도 국내에서 파이프라인을 가장 잘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지금 현재 바이오 투심이 악화된 상황이라서 이전에 한 5, 6만 원대였다면 좀 이제 부담스러운 주가였지만 현재 5만 원 이하라면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상황, 즉 매력적인 구간이 왔기 때문에 한번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ST팜도 간단하게 포인트 한번 좀 네, 주시죠. ST팜도 마찬가지로 이제 꽤나 실적주입니다. 그래도 올해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관련된 mRNA 관련된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공장 증설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단순히 바이오 쪽 투심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사와 함께 실적주로서의 전망을 한번 좀 내비치고 싶기 때문에 ST팜도 높은 주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10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는 분할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니까 포인트 한번 잡고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야 지금 같은 시장에 바이오라고 좀 물음표를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사라는 투자 전략은 아니었고요. 어쨌거나 실적이 받쳐주는 그리고 악재가 해소될 수도 있는 종목군들을 얘기해줬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면서 저점 매수 추후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